지금 영국 언어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24개의 문자 때문에요. 캠브리지 AI 연구소, 옥스퍼드, UCL 공개 심포지엄, 영국 최고 연구기관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영어보다 기계가 더 빨리 배우는 문자, 그건 한글이었다. 저는 BBC 교육 다큐멘터리 PD로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외국 문자 하나가 영국 기술 업계를 흔든다고요? 그런데 음성 인식 정확도, 번역 오류율, 입력 속도, 그래프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죠. 세계 표준이라던 영어가 문자 효율성 앞에서 한국어보다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영국이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영국의 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들까지 한글을 파고들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500년 전 세종이 만들어 놓은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런던을 뒤흔들었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런던 BBC 본사 교육 다큐멘터리부 소속 PD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존슨이에요. 주로 영국 청소년 문해력 위기나 디지털 학습 격차 같은 주제를 다루죠. 솔직히 말하면 제법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그래도 영국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테크 담당 기자인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좀 묘했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것도 아닌 뭔가 애매한 얼굴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좀 이상한 얘기인데 들어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캠브리지 AI 연구소 내부 세미나 자료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음소 구조의 기계학습 효율성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한글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요즘 영국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글 구조 연구가 은근히 퍼지고 있대요. 언어학자들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문자 하나가 영국 기술 업계를 흔든다고요?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제임스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에는 음성인식 정확도 비교 그래프가 있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프 막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국어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학습 속도까지 압도적으로 빨랐죠. 저는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정말 한국어가 1위였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AI 번역 오류율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한국어는 낮은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문자 구조가 규칙적이라 기계가 패턴을 빨리 학습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세계 표준이라던 영어가 왜 문자 효율성 앞에서 한국어보다 뒤처지는 겁니까? 회의실 밖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계 효율성, 키보드 입력 속도 비교, 모바일 타이핑 정확도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글은 상위권에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죠.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자료는 그 자부심에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데이비드?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말했죠. 이거 진짜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브리지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요. 단순히 외국 문자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파헤치는 작업이 될 것 같았어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일정 좀 비워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부 연구자들의 과대평가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저는 PD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UCL 음성학과 교수인 마거릿 톰슨이었어요. 그녀는 30년 넘게 언어 구조를 연구한 학자였죠. 전화를 받은 마거릿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글 연구요? 물론이죠. 오세요. 그녀의 연구실은
블룸즈버리 캠퍼스 안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장마다 음성학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마거릿이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데이비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마거릿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음 14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죠. 이 문자는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창제 연도가 명확합니다. 창제 목적도 명확하고요.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목표가 기록으로 남아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거릿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글이 쉽다는 말조차 너무 약한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자음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들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선과 점의 조합이 아니에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시각화한 거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마거릿이 웃었어요. 쉽게 말하면 UI 디자인이에요. 사용자가 발음할 때 자기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글자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 설계가 가능했다고요?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했어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3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군주가 백성을 위해 UI, UX를 설계했다면 그게 문자입니까? 기술입니까? 마거릿이 제 노트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킹스 칼리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인 올리버 그린이었습니다. 그는 글자 디자인 전문가였어요.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 문자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아랍 문자, 한자, 키릴 문자, 그리고 한글도 보였습니다. 올리버가 한글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자 구조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으로 조합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일렬로 나열돼요. 예를 들어 캣이라고 쓰면 C, A, T 3글자가 옆으로 쭉 이어지죠. 하지만 한글은 기역, 시옷을 위아래로 쌓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시각적으로 훨씬 압축적이고 인식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펜을 들고 따라 그려봤어요. 정말 공간 효율이 달랐습니다. 올리버가 덧붙였죠.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져요. 화면 크기가 제한된 모바일 환경에서 한글은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올리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연일 리 없어요. 이건 인간 중심 설계예요. 15세기에 이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거라고요. 저는 연구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통 문자가 아니라 인간 사용자를 고려해 설계된 도구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왜 영국은 이제야 이걸 알아챈 걸까요? 아니, 왜 저는 PD로서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글 관련 논문을 뒤졌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것들이었죠. 왜 갑자기 관심이 늘어난 걸까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AI 시대, 이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혹시 한글이 디지털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구조인 걸까요? 그렇다면 500년 전 설계가 21세기 기술 환경을 예측한 셈이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인터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쇼디치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테크 스타트업 밀집 지역이죠. 오늘 만날 사람은 AI 음성인식 스타트업 보이스웨이브의 CTO 앤드류 박이었어요. 그는 한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벽돌 건물 3층에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개발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코딩하고 있었어요. 앤드류가 저를 맞으며 악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데이비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앤드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죠. 제가 보여드릴 건 음성인식 엔진 학습 데이터예요. 언어별로 비교한 겁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앤드류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영어는 불규칙 발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른 경우가 수두룩하죠. 러프, 도우, 스루 같은 단어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국 아이들도
철자법 때문에 고생하죠. 앤드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라요. 철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는 한글 예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앤드류가 말했죠. 이 글자들 보세요. 각 자음과 모음 조합이 명확해요. 기계가 패턴을 학습하기 엄청 쉽습니다. 영어는 교사 데이터를 훨씬 많이 넣어야 비슷한 정확도가 나와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나요? 앤드류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희 엔진 테스트 결과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보다 높게 나왔어요. 특히 소음 환경에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교양에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산업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이건 문화재 감상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문제였어요. 다음 행선지는 옥스퍼드였습니다.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소피아 첸을 만나기로 했죠. 그녀는 자연어 처리 NLP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옆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피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지난 1년간 한글 형태소 분석을 연구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글은 코드화하기 정말 좋은 구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죠?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모조합 구조잖아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기계 입장에서는 이 조합 규칙만 학습하면 돼요. 하지만 영어는 단어마다 예외가 많아서 규칙화가 어렵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AI 번역에서도 유리한 건가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문장 구조가 명확하면 기계 번역 오류율이 낮아져요. 한글은 조사 체계가 발달해서 문법 관계가 분명하거든요. 저는 펜을 놓고 물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언어와 가장 잘 만든 문자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영국은 왜 이제야 인정합니까? 소피아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주한 거예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옥스퍼드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영어는 세계 표준일 수는 있어도 가장 잘 설계된 문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BBC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음성인식, AI 번역, 키보드 입력 구조, 음성, 텍스트 처리. 모든 항목에서 한글은 경쟁력이 있었어요. 제임스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방송 타면 논란 되겠는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논란이 아니라 팩트예요. 영국이 불편해하든 말든 이건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취재 계획을 짰어요.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죠. 저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죠. 오늘은 학생들이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기로 했어요. 캠퍼스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생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 학생의 노트북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그 학생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은 엠마였습니다. 엠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 스티커 때문에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엠마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업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처음엔 K-팝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디자인 과제 하다 보니까 한글이 시각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모 안에 자음 모음이 딱딱 들어가는 구조가 조형미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세련됐어요. 엠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쉬워요. 저는 이틀 만에 기본 자모를 다 익혔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틀요? 엠마가 웃었어요. 네,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금방 읽히더라고요. 식당 밖으로 나와 캠퍼스를 걷다 보니 서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한국 문화 코너가 따로 있었죠. 한글 학습서, 캘리그래피 교본, 한국 디자인 잡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책들 잘 팔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엄청 잘 나가요. 특히 한글 다이어리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손으로 쓰면서 힐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리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예쁜 한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짧은 문장들이 한글로 빼곡했습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표현들이었죠. 다음으로 간 곳은 킹스 칼리지 도서관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를 지나다
한 무리를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한 남학생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이름은 마크였습니다. 저희 한글 스터디 모임이에요. 주 2회 모여서 같이 공부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마크가 대답했죠. 처음엔 드라마 자막 없이 보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재밌어요.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리는 게 별로 없거든요. 프랑스어 배울 때는 동사 변화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한글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름은 클로이였어요. 저는 한글이 이해되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는 익숙하지만 한글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논리가 보이거든요.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어는 익숙하지만 한글은 이해되는 느낌. 이게 핵심이었어요. 어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영국 젊은 세대는 이미 한글을 미래형 문자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SNS도 확인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한글로 검색하니 엄청난 게시물이 나왔어요. 타투 디자인, 티셔츠 프린팅, 폰 케이스, 포스터 모두 한글을 활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한글은 짧고 강렬해. 영어보다 임팩트 있어. 다른 댓글도 비슷했죠. 한글 쓰면 왠지 세련되어 보여.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취향을 넘어섰어요. 한글이 타이포그래피, 감성 브랜딩, 다이어리 문화, 짧고 직관적인 자기 표현 도구로 소비되고 있어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럼 이게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구조적 변화라고 봐요. 왜 영국 젊은이들은 자기 알파벳보다 한글에서 더 직관적이고 세련된 질서를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나올 것 같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다음 취재지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학계의 반응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블룸즈버리에 있는 UCL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초청받은 연사는 옥스퍼드 언어학 교수, 캠브리지 AI 연구소장, 킹스 칼리지 디지털 인문학 학과장이었죠.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자들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디자이너, 엔지니어까지 다양했어요.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죠. 첫 번째 발표자는 옥스퍼드 언어학 교수 리처드 애덤스였어요. 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글 잠오표가 떴죠. 그가 말했어요. 한글은 문화재가 아니라 설계물입니다. 이 문장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리처드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죠. 창제 목적이 명확하고 원리가 문서로 남아있으며 사용자 학습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이건 자연 발생 문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학습 효율성 비교였어요.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글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한글의 학습 곡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리처드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읽기가 가능해요. 알파벳은 수개월, 한자는 수년이 걸리죠. 이 차이는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캠브리지 AI 연구소장 제니퍼 로렌스였습니다. 그녀는 기술자 출신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던졌죠.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화면에 음성인식 데이터가 떴어요. 언어별 기계학습 속도 비교였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죠. 한글은 규칙성이 높아 음성 처리에 유리해요. 잠오 조합 구조가 코드화에 효율적이고 사용자 학습 비용이 낮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청중에게 돌렸어요. 이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산업 경쟁력 문제예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글 구조는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질문했죠. 그럼 영어는 뒤떨어진 문자란 말입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뒤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를 뿐이죠. 영어는 자연 발생 문자고 한글은 설계된 문자예요. 세 번째 발표자는 킹스 칼리지 디지털 인문학 학과장 마이클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교육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말했죠. 저는 지난 5년간 영국 청소년 문해력 저하를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글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영국 청소년 철자법 오류율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였죠. 마이클이 말했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는 실제 교육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영국 학생 50명에게 한글을 4시간 가르쳤더니 90%가 읽기를 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 최고 대학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문화재가 아니라 설계물이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복도에서 리처드를 만났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가 흔쾌히 응했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영국 명문대가 왜 이제 와서 한글을 연구합니까? 감탄하려고요? 아니면 배우려고요? 리처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배우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영국 교육계는 위기예요. 아이들이 읽기를 싫어해요. 그가 설명을 이었어요. 한글 구조를 연구하면 문자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배우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사용자 중심 설계가 뭔지 깨닫게 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학자들은 더는 감추지 않는다. 영국 엘리트 지성계가 한글을 재미있는 외국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자사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리처드가 덧붙였어요. 데이비드,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어요. 저는 BBC 사무실로 돌아와 제작팀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PD, 작가, 촬영 감독, 편집자가 모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죠. 이제 다큐를 만들 때가 됐어요. 작가인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험을 해볼 거예요. 영국인들이 직접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촬영 감독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방송인이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직접 실험을 해버린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실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대학생, 디자이너, 테크 종사자 총 30명을 선발했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UCL 세미나실을 빌렸어요. 참가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설명했죠. 오늘 여러분은 한글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시간은 총 4시간이에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름은 제시카였습니다. 4시간 만에 읽기가 가능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오늘 확인할 내용이에요. 강사로 초빙한 사람은 런던대 한국어과 강사인 민지였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자음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참가자들이 따라 읽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발음도 어눌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패턴이 보여요. 이게 규칙이 있네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은 규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에요. 한 번만 이해하면 계속 적용할 수 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잠호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가, 나, 따라. 민지가 칠판에 쓰면 따라 썼어요. 손글씨가 어설펐지만 구조는 이해하고 있었죠. 2시간째 되자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하늘, 바다. 참가자들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한 남성이 말했죠. 이거 진짜 읽혀요. 신기해요. 3시간이 지나자 짧은 문장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돌리며 테스트했어요. 처음 보는 문장이었죠.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한 참가자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읽어냈어요. 저는 카메라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참가자가 대답했죠.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이상한 기호로 보였는데 지금은 글자로 보여요. 4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최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30명 중 27명이 읽어냈습니다. 정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시도했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초보자도 원리를 이해했어요. 처음 보는 음절도 규칙으로 추정했고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이 낮았습니다.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프랑스어 배울 때랑 완전 달라요. 프랑스어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는데 한글은 원리를 알면 다 풀려요. 저는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디자이너인 앨리스가 말했죠. 한글은 시각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네모 안에 요소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는 게 아름다워요. 엔지니어인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구조가 논리적이에요. 자음 모음 조합 규칙만 알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코딩 언어 배우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예쁘기만 한 문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친절한 시스템이다. 몇 시간 만에 처음 보는 글자를 읽게 만드는 문자. 이걸 두고도 그냥 외국어 취미라고 넘길 겁니까? 다큐 편집이 끝났습니다. 제목은 한글. 가장 잘 설계된 문자로 정했어요. 방송 일주일 전부터 예고편이 나갔죠. SNS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과장 아니냐고 했어요.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오후 9시 BBC2 채널이었죠.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건 영어였습니다. 50분간 다큐가 이어졌어요. 리처드 교수 인터뷰, 앤드류의 음성인식 데이터, 학생들의 타이포그래피 작업물, UCL 심포지엄, 그리고 4시간 학습 실험까지. 모든 내용이 담겼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트위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댓글은 둘로 나뉘었죠. 하나는 과장이다. 다른 하나는 왜 이제 알았냐? 한 교사가 트윗했어요. 영국 아이들 철자법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글처럼 규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반박했죠. 문자 하나로 언어 우열을 가리는 건 위험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영국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과장이다와 왜 이제 알았냐로요. 다음날 아침 BBC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메일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학자들의 논평, 언론사 인터뷰 요청까지.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한 학부모가 보낸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영어 철자법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한글 구조를 보니 아이 문자 교육 관점에서 흥미롭네요. 디자이너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워크숍을 열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참가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죠. 테크 블로그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글을 올렸어요. 한글 자모 조합 구조는 데이터 구조 측면에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느낌이죠. 다른 엔지니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의해요.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 기계학습에 유리한 건 팩트예요. 아시아학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SOAS 한국학과 교수가 메일을 보냈어요. 데이비드, 좋은 다큐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학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대중에게 전달된 건 의미가 커요.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언어학자가 칼럼을 썼어요. BBC 다큐는 한글을 과대평가했다. 문자 우열을 따지는 건 언어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죠. 영국 학부모는 아이 문자 교육 관점에서 흥미롭다고 했고 디자이너는 구조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엔지니어는 데이터 구조가 효율적이다고 했고 학생들은 배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이거 후속 기획 가능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응 보니까 할만한데요? 저는 웃었죠. 논쟁은 커지지만 흐름은 이미 바뀐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옥스퍼드 언어학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문자 설계 철학이었어요. 저는 참관인으로 초대받았죠. 토론장에는 찬반 양쪽 학자가 모였습니다. 한쪽은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문화 상대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양쪽 모두 한글 구조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설계 원리가 명확하다는 건 인정했죠.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토론을 들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과장이라면 왜 영국의 학자,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동시에 한글을 파고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속 취재를 위해 서울로 향했어요.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어디 있어요? 기사가 광화문이라고 알려줬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상 앞에 선이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00년 전 이 나라 군주는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죠. 쉽고 배우기 편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를요.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실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있었어요. 저는 유리너머로 그 책을 들여다봤죠. 자음 제자 원리 모음 제자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자음을 만들었어요. 혀, 이, 입술,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기호를 디자인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 중심 설계였구나. 저녁에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그는 한글 구조 연구의 권위자였죠.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BBC 다큐 잘 봤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네요. 저는 대답했죠. 사실 저도 놀랐어요. 학계뿐 아니라 대중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힘은 단순함에 있어요. 복잡함은 권위를 만들지만 단순함은 접근성을 만들죠. 한글은 접근성을 목표로 설계된 문자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잡함은 권위를 만든다. 단순함은 접근성을 만든다. 한글은 접근성을 목표로 설계된 문자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더 강해진다.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21세기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누가 더 빨리 배우고 더 쉽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해지죠. 한글은 그 요구에 딱 맞아떨어져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미래 문자라고 봐야 할까요? 교수가 웃었어요. 미래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예견한 문자죠. 세종대왕은 500년 뒤를 내다본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다큐 후속편 내레이션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죠. 영국은 늦게 봤다. 그러나 한글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쉽게 배우고 쉽게 말하고 쉽게 쓰는 문자. 미래는 복잡한 쪽이 아니라 결국 친절한 쪽으로 간다는 걸. 런던으로 돌아온 뒤 후속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방문 과정과 세종의 철학을 다뤘어요. 방송 반응은 첫 편보다 더 뜨거웠죠. 한 시청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영어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당신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도구였네요. 또 다른 시청자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어요. 배우기 쉬운 문자가 어떤 건지 경험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 메일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마지막에 인정한 건 한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너무 일찍 미래를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광화문 동상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묻죠. 5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왜 21세기 영국의 기술자와 학자들까지 흔들고 있는 걸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진짜 좋은 설계는 시대를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술은 결국 이긴다는 것. 한글이 그 증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